여러분, 케이팝 하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빛나는 무대 바로 뒤에는 창작자들의 피눈물을 삼키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카피캣 문제인데요. 오늘 케이팝의 창작 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이 문제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즐겨 듣는 그 케이팝 히트곡들 있잖아요. 그 완벽해 보이는 사운드 뒤에 혹시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일부 히트곡이 탄생하는 과정에 얽힌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정상적인 케이팝 작곡 과정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원래는 어떻게 곡이 만들어져야 하는 걸까요? 업계에서는 이걸 리드라고 부르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쉽게 말해서 기획사가 우리 이런 노래 필요해요 하고 작곡가들한테 보내는 공식적인 주문서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케이팝 히트곡 만들기에 아주 윤리적인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사가 먼저 이런 컨셉으로 갑시다 하고 방향을 딱 정해주면 작곡가들은 거기에 자신의 창의력을 듬뿍 담아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케이팝 히트곡이 탄생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또 건강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돌아가던 건강한 시스템에 카피캣이라는 뭐랄까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창작의 규칙을 그냥 다 무시하고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스타일 좀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원본 자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음악 생태계를 쪽먹는 존재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업계 전체의 창의성, 신뢰, 이걸 그냥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카피캣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이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 실체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수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이 세 부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말 피땀 흘려 작업하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훔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떤 유형이 가장 악질적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곡을 아예 통째로 훔치는 공로 가로채기형,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인맥으로 이름만 쓱 올리는 이름팔이형, 그리고 원곡을 더 싸게 뺏겨서 만드는 저가 복제형.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로 가로채기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 창작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대신 자기의 어떤 업계 지위나 인맥 이런 걸 이용해서 데뷔가 간절한 신인 작곡가들의 곡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꿈을 담보로 한 착취나 다름없죠. 이 문장 좀 보세요. 나이 먹고 곡도 못 쓰면서 업계 인맥만 있으면 다냐? 정말 역겹다. 이게 업계 사람들 속마음이 그대로 터져나온 거 아니겠어요? 원본 자료에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심한 욕설도 섞여 있었어요. 그만큼 이런 꼰대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정말 하늘에 찌른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 바로 이름팔이 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른팔이야. 뭐 이런 식으로 힘 과시하면서 실제 작업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크레딧에 자기 이름을 쓱 올리는 거죠. 이건 뭐 정당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냥 바보로 만드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스트라이터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수년 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한번 크게 다뤄졌을 만큼 정말 풀이 깊은 병폐죠. 누군가는 밤새워서 곡을 써도 이름 한 줄 못 올리는데 다른 누군가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저가 복제형. 이건요, 비윤리적인 회사랑 작곡가가 아예 짜고 치는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정식으로 제출된 데모곡을 딱 들어보고는 원작자한테 돈 주고 곡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작곡가한테 가서 이거랑 비슷하게 근데 훨씬 싸게 만들어줘.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아이디어 도둑질이죠. 보세요. 왼쪽이 정상적인 창작의 영역이라면 오른쪽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달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창작이 아니라 그냥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한 모독이고 동료 창작자에 대한 완전한 배신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 처벌을 받아야겠죠? 안타깝게도 지금부터는 좀 더 화가 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손방망이 처벌 문제예요. 이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대형 기획사 대표의 가족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요,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슬그머니 넘어간 사례도 있어요. 아니,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누가 도둑질을 멈추겠어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잖아요? 업계 내부에서도 이 부조리,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변화를 위한 외침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작권 협회에서 아예 영구 퇴출시켜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도 막고 지적재산권 훔친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고 정말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본 자료에 나온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남의 설계도를 훔쳐서 지은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무너뜨려야 하는 것처럼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만든 음악도 그에 상응하는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의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골마 터진 상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K-팝은 이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창의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음악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